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을 담당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이제 2020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초 이슈들의 실타래를 조금이나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 먼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한 폐렴의 향후 경로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를 경기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기보다는 좀 마찰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금융시장의 위험 기피 심리는 이 확진자의 확산 속도가 정점을 지나는 시점에 함께 정점에 지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경기 사이클이 좀 저점을 다지고 반등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진정 양상이 나타난다면 금융시장 회복도 빠르게 나타날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우한 폐렴 사태의 지속 기간입니다. 아무리 마찰적인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행동을 강하게 제약하는 이슈는 장기화될수록 펀더멘털에 큰 상처를 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기존의 경기 추세, 경기 상단이라거나 추세의 기울기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 범위도 중요하지만 이 지속 기간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눈높이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우한 폐렴 이슈는 너무 강력하지만 예측 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폐렴 변수를 배제한 이슈들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좌측 차트 보시면 2019년 4분기 이후부터 우한 폐렴 사태 직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히 강한 위험선으로 보여왔었습니다. 때때로 미중 합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이란 사태도 겪긴 했지만 금융시장의 회복력은 상당히 강했었죠. 또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한 조정기 또한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상당합니다. 이렇게 강했던 위험 선호의 배경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유입이 되었던 낙관론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중 간 1단계 합의였었죠. 미국과 중국은 분쟁이 시작된 지 무려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특정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뒷부분에 가서는 이번 미중 간 합의의 한계점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다른 모든 걸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당분간 이 관세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연히 낮아졌다는 점은 이유를 불문하고 분명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연준의 보험성이나 성공이 있었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전환은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하까지 동반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글로벌 유동성 부양의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국 외 지역의 경제 지표들에서 반등 기미가 좀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위험 선호에 힘을 얹어줘 왔었습니다. 또 이런 소식들의 조합은 우측 차트 보시면 지난 2년간 줄곧 낮아져 오기만 했었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시 상승세는 성장률 전망치의 방향성이 바뀔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 4분기부터 연초까지가 좀 그러한 국면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 글로벌 위험 선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 달러화 약세인데요. 우측 차트 보시면 달러화의 경우도 이 3분기까지 꾸준한 강세를 보이다가 4분기 들어서면서 흐름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연초부터는 이란 사태 그리고 우한 폐렴 사태가 터지면서 약세가 뚜렷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주요 기관들 전망을 보면은 2020년 한 해 동안은 약달러 추세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대부분이고요. 약달러 환경 전망은 2020년 위험 선호 지속 전망에 큰 기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달러 전망의 배경을 요약하자면 좌측 차트, 좌측 그래프로 도식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상대적인 미국 경기 강세 국면은 계속 이어져 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도입이 됐던 2018년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본격화되었던 2019년 이 2년간은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 간의 경기 사이클이 뚜렷하게 엇갈린 2년이었습니다. 2018년 초부터 이미 하강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던 미국 이외의 지역들과는 다르게 미국은 2018년 과열을 우려할 정도의 강한 경기를 보여줬었고요. 2019년은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들이 동반 하강세를 보이긴 했었지만 경기의 위치는 확연히 달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입되는 기대는 차트에서 보시듯이 먼저 하강기에 진입했던 미국 이외 지역들 경기들은 이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이 뒤늦게 하강기에 진입했던 미국 경기는 아직은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드디어 미국 대비 미국 이외 지역 경기가 양호한 국면이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 최근 약달러 전망들의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해볼 부분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야기들처럼 진짜 우한 폐렴만 극복이 된다면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 이런 낙관적인 기대들이 다 현실로 확인이 되면서 위험 선호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일지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2020년을 순환적인 반등과 구조적인 한계가 맞물리는 시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낙관적인 순환적 반등 기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위험 선호가 받쳐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구조적인 한계를 맞닥뜨리는 국면에서는 눈높이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 한계에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대선 행보가 한켠에서 힘을 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해의 국제정세 흐름과 경제 지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1단계 합의 서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미국 금융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요. 둘째,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셋째, 기존 중국의 기술 이전 강제 관행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 넷째, 위안화 환율 관리의 투명성을 약속을 했고요. 다섯째, 향후 2년간 2017년 수입액 대비 2천억 달러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었고, 마지막으로 앞선 조항들을 중국이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를 다시 올릴 것이다 라는 스냅백 조항이 붙었습니다. 또 이번 합의 이후에 낮아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딱 저 정도입니다. 기존 21%에서 새롭게 형성된 관세율은 19.3%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합의의 승자가 미국이라는 시각이 많은 이유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 대선 전에 2단계 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표면적인 승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중국도 얻은 게 없진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 체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물러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업 보조금 제도, 그리고 국영기업 개혁 이슈였죠. 이것들이 다 2단계 협상 주제로 좀 밀려난 건데요. 일단 주제만 봐도 2단계가 쉬울 것 같지도 않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2단계 합의를 까다로운 협상 대상자인 트럼프와 대선 이전에 하고자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맺어진 관세가 2020년 한 해 동안은 일단 유지가 되는 걸 기본 시나리오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그리고 앞으로 1년간 꾸준하게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뭔지, 또 이게 야기할 변화는 없을지 또 한번 볼 필요가 좀 있겠죠. 우측 차트 보시면은 그 대상은 주로 중간재들입니다. 저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좌측 차트 보시면 주요 제품들에 대한 미국의 대중 관세율과 미국의 중국산 수입 물가인데요. 만약에 관세 부과 이후에 중국이 제품 가격을 이 관세분만큼 내렸었다면은 미국의 대중 수입 물가가 하락했을 텐데요. 근데 차트 보시면 중국은 제품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반대로 이 제품을 사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대부분 좀 부담했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이 미국 기업들이 맞닥뜨렸던 중국산 제품 가격은 결국 관세 인상분만큼 비싸졌었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측 차트에서 보시듯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 한 해 동안 뚜렷하게 낮아져 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에도 중국 기업들이 수출품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은 꾸준히 대체제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지속적인 중국산 중간재 점유율 하락, 그 미중 사이에 연계되어 있던 공급망 체계의 지속 후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의 중국 중간재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망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은 2000년대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의 중간재에 의존해 왔었지만 점점 기술 발전을 토대로 중간재 자체 생산 그리고 중간재 수출 비중을 점차 높여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재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한 거죠. 근데 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로부터 자국 경기를 지키기 위한 경제 계획들을 세워갈 텐데요. 중국의 궁극적인 방향성도 결국은 중국 내의 자체적인 생산 체인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결국에는 중국에 의존해 왔었던 주변국들 환경에도 변화를 야기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관세율 자체의 변화가 없더라도 기저에는 구조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중 간 1단계 합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항목은 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약속이었습니다. 이 합의문 내용을 보면은 이 농산물과 에너지, 제조업 제품, 서비스업 전 품목에 걸쳐서 추가 구매 금액과 이 시한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했었는데요. 금융시장은 이번 미중 1단계 합의를 불확실성 제거 이슈로 주로 보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이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가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지 경우의 수들을 좀 고민하면서 향후 실제 지표의 흐름들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항목을 둘러싼 경우의 수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를 일단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모두 이행한다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고민을 해볼 부분은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로 인한 풍선 효과겠죠. 이번에 미국이 내건 조건을 다시 보시면 기준 연도가 가장 최근이 2019년이 아니라 미중 간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이 2017년입니다. 그래서 좌측 차트 보시면 2018년과 2019년은 미중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급격히 낮춘 시기들이었기 때문에 제외를 한 건데요. 중국 전체 수입 중에 미국산 수입 비중은 2017년 8.4%에서 2019년에는 5.9%까지 낮아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우선 가장 쉬운 작업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수입선을 돌렸던 지역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입선을 되돌리는 작업일 겁니다. 해당 시기 동안 반대급부로 수혜를 받았던 지역을 찾아보면 우측 차트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차트에서 왼쪽 사이드에 분포한 지역들이겠죠. 보시면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주요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 수출국들입니다. 그래서 유추를 해보자면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농산물과 원자재 같이 대체가 쉬운 품목들의 수입선을 미국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로 전환했었다는 거고요. 이제는 반대로 이 지역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선이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1차 상품들은 대체 지역도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다른 파급 효과도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복잡한 부분은 바로 제조업 제품들인데요. 이 제조업 제품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일단 쉽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중국의 주로 자동차와 항공기, 운송장비, 정밀기기 등을 수출해 왔었던 유럽 지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좌측 차트의 위안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위안화 환율은 지난 4분기 정도부터 우호적인 미중 협상 국면을 반영하면서 강세 추세를 보여왔었죠. 물론 최근에 우한 폐렴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7선을 위협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극복한 이후의 위안화 환율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완만한 강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는 곧 중국의 수입력, 구매력 강화를 의미하는데요. 즉 위안화 강세 유도는 중국이 미국과의 수입 약속 이행 과정에서 환율의 힘을 일부 빌리고자 할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안화 환율이 반대로 상승 추세, 약세를 보인다면 중국의 구매력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 약속 이행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동시에 미국과의 휴전 국면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은 일단 좀 낮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위안화 강세 유도는 중국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이슈와도 맞물립니다. 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결국에는 위안화의 변동성을 높이고 중국 부채 문제를 위협하는 이슈로 되돌아올 수 있는 큰 변수이긴 하지만 당장은 이 시장 개방과 함께 중국으로의 안정적인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안정 또는 강세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 수입 약속을 보면은 사실 인위적인 수요차가 갑자기 생긴 셈이죠. 아마 이번 약속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인위적인 중국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기업 투자가 단시일 내에 빠르게 늘어나고 그 결과 또다시 미국 경기의 초과 수요를 야기하는 게 목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2020년 위험 선호 환경 전망의 큰 기둥인 이 약달러 환경 전망의 배경이 이제는 미국 경기가 좀 완만히 둔화가 되는 와중에 미국 이외 지역 경기가 글로벌 경기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이번 미중 간 수입 약속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트럼프는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경기 사이클의 인위적인 변화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카드로 등장하는 감세 2.0이라고 불리는 중산층 감세는 여기에 또 힘을 더할 수 있는 변수이겠죠. 그래서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트럼프는 재정 지출 그리고 금리 인하 압박을 통해서 미래의 부를 현 시점으로 끌어오고 있고요. 과격한 보호무역 행보를 통해서는 외부의 부를 미국 내부로 끌어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과열을 유도하는 행위들은 결국 언젠가는 부작용을 가져오겠지만 트럼프는 그 부작용을 최대한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미중 1단계 합의 그리고 트럼프 재선 캠페인의 나비 효과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한 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